너는 며느리고 아랫사람인데 감히 손님이랑 자리를 다투니? 그냥 서서 몇 입 먹고 말아라. 어차피 부엄해서 일하면서 몰래 많이도 집어먹었을 거 아니니. 아내가 떠나던 날 어머니는 등 뒤에 대고 악담을 퍼부었다. 잘 갔네, 잘 갔어. 어차피 돈만 축내는 년이었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가 좀 풀리면 돌아오겠지 싶었다. 우리에겐 딸도 있는데 도대체 갈 데나 있겠어? 첫째 날,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그저 투정을 부리는 거라고 생각했다. 셋째 날, 독촉 문자가 내 휴대전화를 폭격하기 시작했다. 주택담보대출. 무슨 대출? 매달 자동 이체되는 거 아니었나? 다섯째 날, 나는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아내의 서재 수납장을 열었다. 그곳에는 파일 처리 일렬로 늘어서 있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 내역, 어머니의 의료보험, 아버지의 채무 변제 기록, 딸아이의 3년치 영어 유치원 학비 영수증, 내 카드로 결제된 건 단 한 장도 없었다. 일곱째 날, 드디어 아내와 통화가 연결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했다. 이혼 합의서는 경비실에 맡겨뒀어. 당신은 사인만 하면 돼.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최준혁. 그녀가 내 말을 잘랐다. 난 지난 3년 동안 서서 밥을 먹었어. 이젠 당신들 차례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서울의 겨울비는 언제나 뼈를 애는 듯한 비린내를 품고 있다. 마치 빗물에 오랫동안 젖어 녹슨 철창 냄새 같다. 와이퍼가 아뷰리를 닦으며 끼익, 끼익하는 단조로운 마찰음을 냈다. 그 소리는 무딘 칼날로 내 신경을 썰어내는 것만 같았다. 운전대를 잡은 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고 차량 블루투스에서는 끊임없이 통화 연결음만 흘러나왔다. 이건 내가 한예림에게 건 99번째 전화였다. 여전히 받는 사람은 없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나는 운전석에 앉아 늘 순종적인 눈빛을 하던 조수석의 아내를 보며 내가 얼마나 완벽한 남편인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최준혁이다. 중견 IT 기업의 차장이고 연봉은 7천만 원이다. 경쟁이 치열한 이 서울 바닥에서 연봉 7천만 원은 체면을 의미했다. 주말이면 다림질이 잘 된 셔츠를 입고 아내와 딸을 데리고 한강공원으로 피크닉을 가 주위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즐길 자격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때의 나는 멍청할 정도로 자신만만했다. 차 창밖에 빗줄기가 굵어지더니 차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수많은 작은 주먹들이 내 고막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짜증스러운 블루투스 연결을 끈 차 안은 순식간에 죽음 같은 정적에 잠겼다. 빗소리와 내 거친 숨소리만이 뒤엉킬 뿐이었다. 이 정적은 그해 설날을 떠올리게 했다. 모든 것을 망쳐버린 그 설날 말이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의자가 치워지던 순간 맹세코 그 빌어먹을 밥상을 엎어버렸을 것이다. 그날의 분위기는 원래 화기애애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설날 아침, 어머니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부산을 떨었다. 냄비와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선전포고를 알리는 나팔 소리 같았다. 그것은 어머니 특유의 원망이 서린 소음이었다. 스테인리스 국자가 냄비 바닥을 벅벅 긁고 사기 그릇이 싱크대 상판에 쿵 하고 부딪혔다. 쿵, 쾅. 그 소리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 지금 힘들다. 내가 이 집구석을 위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예림이는 그날 유난히 일찍 일어났다. 물이 빠져 희끗희끗한 회색 실내복을 입고 부엌에서 묵묵히 어머니의 보조를 맞추고 있었다. 어머니의 입은 아침부터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아이고, 무썬 것 좀 봐라. 벽돌이냐? 너 같은 외국계 기업 다니는 여자들은 손가락이 키보드 두드리는 데만 특화된 모양이지? 제사상에 올릴 고기는 결대로 썰라고 몇 번을 말했니? 머릿속에 지우개라도 들었어? 예림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찬물에 오래 담가 붉게 튼 손을 움직일 뿐이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텔레비전 속 과장된 효과음이 부엌에서 들려오는 날선 잔소리를 덮어주었다. 그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예림이는 참 성격이 좋다고 생각했다. 고부 갈등이야 어느 집이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끼어들지만 않으면 둘이서 알아서 맞추겠거니 했다. 어머니는 홀로 나를 키우느라 고생하셨으니 나이 들어 잔소리 좀 하는 건 당연하고 예림이는 아랫사람이니 좀 더 참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 좀 더 참는 게 도리. 이 8글자는 일종의 만성 독약처럼 내 양심을 마비시켰다. 점심때가 되자 먼 친척들이 들이닥쳤다. 고모, 작은아버지 가족, 그리고 이름도 잘 모르는 어르신들까지. 좁은 아파트가 순식간에 북적거렸다. 남자들은 정치와 집값 이야기를 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여자들은 아이들 성적과 남편의 성과급을 비교하느라 바빴다. 공기 중에는 전 부치는 기름 냄새와 싸구려 소주 냄새가 진동했다. 준혁아, 너 아주 출세했다며? 차장 달았다면서? 고모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소음을 뚫고 들어와 내 고막을 간지럽혔다. 아유, 아닙니다. 운이 좋았죠? 나는 겸손하게 웃으며 어르신들의 술잔을 채웠다. 역시 아들이 최고야. 딸 키워봤자 소용없어. 시집가면 남의 식구지. 작은아버지는 술이 잔뜩 올라 붉어진 얼굴로 술 냄새를 풍기며 말했다. 이윽고 밥상이 차려졌다. 사람이 많아 6인용 식탁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어머니는 예림이에게 지시해 접이식 상을 옆에 붙여 긴 연회석을 만들게 했다. 다들 자리를 잡고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왁자지껄 떠들었다. 예림이가 마지막으로 갈비탕 냄비를 들고 부엌에서 나왔다. 펄펄 끓는 탕을 젖은 행주로 받쳐들고 사람들 틈을 조심조심 비집고 들어왔다. 어머니, 탕 나왔어요. 예림이의 목소리는 작았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거기 놔라. 어머니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고모에게 반찬을 집어주느라 바빴다. 예림이가 탕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으려 몸을 돌렸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보았다. 원래 예림이가 앉아야 할 자리, 그 짙은 갈색 식탁 의자가 사라진 것을. 그 자리에는 고모네 대학생 아들이 떡하니 앉아 있었다. 덩치 큰 녀석은 닭다리를 손에 쥐고 입가에 기름을 잔뜩 묻힌 채 뜯고 있었다. 예림이는 멍하니 서 있었다. 마치 무대에 갑자기 난입했는데 대사를 잊어버린 배우처럼 너무나 잉여롭고 뜬금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듯 했다. 그녀는 접이식 의자라도 있나 싶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없었다. 모든 의자가 꽉 차 있었다. 평소 발받침으로 쓰던 작은 플라스틱 의자조차 작은아버지가 다리를 올리는데 쓰고 있었다. 어머, 자리가 없네? 어머니는 이제야 발견했다는 듯 과장되게 소리쳤지만 엉덩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예림아, 너는 며느리고 아랫사람이니까 손님들한테 양보 좀 해라. 어차피 부엌에서 간보느라 얼추배는 찼지? 부엌에는 남은 음식 찌꺼기와 설거지물 뿐인데 도대체 부엌에서 뭘 먹었단 말인가? 나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목구멍에 생선 가시가 걸린 것 같았다. 침묵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일어나서 내 의자를 양보하거나 베란다에서 상자라도 가져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친척들이 모두 보고 있었다. 고모가 싱글벙글 웃으며 보고 있었고 작은아버지가 취한 눈으로 보고 있었다. 지금 내가 일어나서 안에 편을 들며 어머니의 체면을 구기면 이 화목한 설날 분위기는 박살 날 것이다. 어머니는 땅을 치며 통곡할 것이고 친척들은 어색해하며 자리를 뜰 것이고 나는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 어미도 모르는 불효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고개를 숙였다. 국그릇에 든 생선살을 바르는 척하며 예림이가 내게 보낸 시선을 외면했다. 그 시선은 아주 짧았다. 0.1초 정도였을까? 분노도, 애원도, 심지어 실망도 없었다. 그것은 비디란 빛은 모조리 삼켜버린 깊고 어두운 우물 같은 극도의 평온함이었다. 그럼 서서 몇 술 뜨라. 그 갈비탕, 내 시어머니가 아침 내내 고운 거야? 고모가 옆에서 거들었다. 당연하다는 듯한 경멸이 섞인 말투였다. 네. 예림이는 딱 한마디 했다.
그녀는 정말로 밥그릇과 수저를 챙겨 밥을 조금 푸고 김치 몇 조각을 얹더니 식탁 구석 냉장고 앞에 섰다. 차가운 냉장고 문에 등을 기대고 서서 밥을 먹기 시작했다. 주위의 소음이 다시 살아났다. 사람들은 계속 술을 마시고 떠들었다. 구석에 서서 밥을 먹는 여자가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니면 그저 이 집의 가구 중 하나인 것처럼. 씹는 소리가 들렸다. 예림이가 밥을 먹는 소리였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밥알 하나하나를 곱씹듯 먹었다. 나는 차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볼 수 없어서 내 앞에 놓인 소주잔만 뚫어지게 쳐다봤다. 찰랑거리는 소주잔 속에 비겁하고 위선적인 내 얼굴이 비쳤다. 그 밥은 내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긴 식사였다. 10분 후 예림이가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릇은 밥알 하나 남지 않고 깨끗이 비워져 있었다. 그녀가 개수대에 그릇을 내려놓자 챙하는 맑은 소리가 났다.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시끄러운 공기를 바늘처럼 찔렀다. 저 친정 좀 다녀오겠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다. 응. 설거지는 어쩌고 어딜까? 설날의 친정은 무슨 친정이야? 친척들도 아직 안 가셨는데? 어머니가 불만스럽게 소리쳤다. 예림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겉옷을 챙기러 안방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얇은 회색 실내복 차림 그대로 차키와 휴대전화만 챙겨서 현관으로 직진했다. 예림아. 나는 그제야 참지 못하고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려 했다. 앉아. 식탁 밑으로 어머니가 내 정강이를 걷어찼다. 눈빛이 매서웠다. 가게 놔두라니까. 어디서 못된 버릇만 들어가지고 싫은 소리 한마디 했다고 유세야? 가라 그래. 지가 가면 어딜 가겠어. 나는 주저했다. 의자에서 몇 센티미터 떴던 엉덩이가 다시 무겁게 내려앉았다. 밖은 추운데 외투도 안 입고 나갔으니 차에 좀 앉아있겠지 싶었다. 친척들 가면 그때 가서 달래주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가방 하나 사주거나 좋은 식당 예약하면 늘 마음 약한 사람이니 금방 풀릴 거라고 믿었다. 달칵하고 현관문이 닫혔다. 그 순간 나는 몰랐다. 그 문이 닫히면서 차단된 것은 바깥의 찬 바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멋대로 믿고 있던 안온한 세상 그 자체였다는 것을. 첫째 날, 나는 그녀가 삐친 거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집에서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오냐오냐 자랐다느니 자기는 날 임신하고도 바치를 했다느니 하며 욕을 해댔다. 듣기 싫어서 방에 처박혀 게임을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다. 예림이에게 카톡을 몇 개 보냈다. 여보, 화 풀어. 엄마 성격 알잖아. 언제 올 거야? 답장은 없었다. 둘째 날, 슬슬 초조해졌다. 딸아이가 엄마 어디 갔냐고 계속 보채서 출장 갔다고 둘러댔다. 장모님 댁에 전화를 걸었지만 장모님은 차갑게 없다 고만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셋째 날, 진짜 붕괴가 시작됐다. 점심때 회사에서 회의 중인데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다. KB국민은행, 고객님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잔액이 부족하여 이체가 실패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납부하지 않으시면 신용등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멍해졌다. 회의실에서 부장님이 고함치는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다. 주택담보대출. 그럴 리가? 대출금은 매달 25일 자동 이체다. 월급이 들어오면 대부분을 예림이에게 보내고 용돈만 남겼다. 집안의 모든 지출 관리는 그녀가 했다. 나는 즉시 뱅킹 앱을 켜서 이체 기록을 확인하려 했다. 그리고 온몸이 차게 식는 사실을 발견했다. 지금까지 대출금이 빠져나가던 계좌는 내 월급 통장과 연결된 계좌가 아니었다. 예금주가 한예림으로 된 계좌였다. 그 계좌로 돈을 보내려 하자 화면에 붉은색 경고 메시지가 떴다. 해당 계좌는 동결 또는 해지된 상태입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잡힌 것처럼 조여들었다. 동결. 왜?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두 번째 문자가 도착했다. 영어 유치원에서 온 알림이었다. 최시아 원생의 학비가 2개월 미납되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조속히 납부 부탁드리며 미납 시 다음 주부터 등원이 불가능합니다.
2개월 연체. 예림이는 매달 예쁜 디자인의 납부 영수증을 냉장고에 붙여놓으며 말했다. 여보, 시아 영어 실력이 또 늘었어. 돈 쓴 보람이 있다니까? 손이 떨리고 관자놀이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뒤이어 보험사의 독촉장, 아파트 관리비 미납 알림, 심지어 내 자랑이었던 아우디 A6의 할부금 연체 경고까지 날아들었다. 책상 위에서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진동했다. 마치 죽어가는 곤충이 발작을 일으키는 것 같았다. 징, 징, 징. 그 진동 하나하나가 선고를 내리고 있었다. 내 인생. 그 번지르르하고 평온하던 중산층의 삶이 도미노처럼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선고를. 나는 회의실을 뛰쳐나와 비상구 계단으로 숨어들어 떨리는 손으로 예림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기계적인 음성이 차갑게 반복됐다. 발밑에 바닥이 꺼지는 기분이었다. 끝도 없는 암흑 속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5째 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학비를 안 내서 유치원에서 돌아온 딸아이는 엄마를 찾으며 울어댔다. 어머니는 고혈압 약이 떨어지자 습관적으로 소리쳤다. 예림아, 약 떨어졌다. 사와라. 소리치고 나서야 그 말 잘 듣는 며느리가 5일째 집에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어머니가 약국에 가서 약을 사오더니 얼굴이 흑빛이 되어 약상자를 식탁에 내동댕이 쳤다. 이 약 한 통에 8만 원이라니? 이렇게 비싸. 그 돈만 축내는 년이 예전에도 이런 비싼 약을 사다 날랐던 거야? 나는 약상자를 보았다. 수입산 혈압약이었고 부작용이 제일 적은 거였다. 예림이는 항상 가격표를 떼어내고 의료보험 적용받아서 싼 거라고 어머니를 안심시켰었다. 어머니, 그 약 원래 그 가격이에요. 내가 힘없이 말했다. 어머니는 멈칫하더니 이내 다시 악을 썼다. 그럼 진작 말을 하지 그랬니? 이렇게 비싼 줄 알았으면 안 먹었다. 다 걔가 버릇을 잘못 들여서 돈을 물쓰듯 한 거야. 돈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내 통장에는 50만 원도 남아있지 않았다. 반면 눈앞에 쌓인 청구서 금액을 합치면 5천만 원이 넘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아내야 했다. 7째 날 깊은 밤, 나는 드디어 용기를 내어 예림이의 서재 문을 열었다. 평소 이 방은 그녀의 금기 구역이었다. 업무 때문에 조용히 해야 한다며 개인 공간을 요구했었다. 나는 여자의 유세라고 생각하거나 안에서 드라마나 보고 쇼핑이나 하겠거니 했다. 그녀가 외국계 기업 재무 매니저라는 건 알았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도 없었고 그저 편한 사무직 정도로 여겼다. 서재에서는 옅은 먼지 냄새와 종이 특유의 건조한 향기가 났다. 암막 커튼 때문에 달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았다. 불을 켜자 창백한 형광등 불빛이 새평 남짓한 작은 방을 비췄다. 내 상상 속에 있던 화장품도 패션 잡지도 택배 상자도 없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철제 파일 캐비닛뿐이었다. 캐비닛은 칠이 벗겨진 곳이 보일 정도로 낡아 있었다. 나는 다가가서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서랍을 열었다. 드르륵. 적막한 밤 공기를 가르는 마찰음이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서랍 안에는 파일철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고 파일마다 예림이의 단정한 글씨체로 라벨이 붙어 있었다. 주택담보대출 리빌딩 계획 2021년 시아버님 생전 채무 청산 기록 시어머니 의료비 실비 청구 및 자부담 명세서 시아 교육펀드 주식 적립식 자동차 할부 대환 대출 회전 가정 비상금 소진됨 무릎에 힘이 풀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나는 시아버님 생전 채무 파일을 꺼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낡은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을 남겨주신 줄 알았다. 하지만 파일을 열자마자 1억 5천만 원짜리 차용증 사본이 나왔다. 아버지가 주식 투자를 하려고 가족 몰래 사채를 쓴 것이었다. 날짜를 보니 이 돈은 우리 결혼 2년 차에 전액 상환되었다. 상환자 한혜림. 비고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결혼 전 소유 오피스텔 매각하여 원리금 완납. 머리가 윙하고 울렸다. 결혼 전 오피스텔. 예림이가 결혼 전에 작은 오피스텔이 하나 있었는데
신혼집 인테리어 하려고 팔았다고 했었다. 그게 내 빚을 갚아준 거였다고? 나는 다시 대출 리빌딩 계획 파일을 꺼냈다. 복잡한 엑셀표들이 나왔다. 금리 비교와 대출 갈아타기 계획이 빼곡했다. 표 하단에 붉은색으로 메모가 되어 있었다. 준혁 월급 잔고 부족으로 이번 달 원리금 커버 불가. 부업 계좌에서 200만 원 이체 요망. 부업 계좌. 나는 미친 사람처럼 뒤져서 구석에 있던 두꺼운 업무 수첩을 찾아냈다. 첫 페이지는 5년 전 날짜였다. 오늘부터 번역 알바 시작. 천자당 3만 원 시야 분유갑을 위해 힘내자. 거래처 3곳 기장 대리 맡음. 새벽 4시까지 작업. 준혁이가 다크서클 심하다고 잠 못 잤냐고 물음. 드라마 봤다고 둘러댐. 시어머니 입원 보증금 500만 원 필요. 준혁이 카드 한도 초과. 자존심 상해할까 봐 말 안함. 엄마가 준 예물 금팔찌 팔았음. 미안해, 엄마. 오늘 준혁이가 차 바꾸고 싶다고 함 아우디를 보고 왔음. 동료들 다 좋은 차 타는데 국산차 타기 쪽팔린다고 함 현금 흐름 이미 끊겼는데 그냥 사라고 했음. 내가 알바 2개 더 뛰면 됨.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내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다. 그 글들에는 불평 한마디 없었다. 오직 숫자와 계산뿐이었다. 단돈 10원이라도 어디로 나가는지, 내 그 가짜는 자존심을 어떻게 세워줄지, 이 위태로운 집안을 어떻게 겉보기에 멀쩡하게 유지할지 계산한 흔적뿐이었다. 내가 호탕하게 굴었던 순간들의 기록도 있었다. 준혁이가 오늘 팀원들 회식비로 40만 원 긁음. 차장이라서 쪼잔하게 굴 수 없다고 함. 준혁이가 시어머니 안마 의자 사드림. 300만 원 36개월 할부. 효도라고 함. 준혁이 골프채 세트 구입. 알고 보니 연봉 7천만 원의 여유로운 삶이라는 건 전부 그녀의 피와 땀 위에 세워진 사상누각이었다. 내 월급은 내 사치를 감당하기에도 벅찼고 이 집안의 생활비를 대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짐을 짊어진 건 그녀였다. 남들 모르게 밤새우고 부업하고 예물까지 팔아가며 내가 만든 재정적 블랙홀을 메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녀가 돈 아낀다고 몇 년째 옷 한 벌 안 살 때 꾸밀 줄을 몰라 아주 푹 퍼진 아줌마 다 됐네라고 비웃었다. 그녀가 장부 정리하다 지쳐 소파에서 잠들면 방에 들어가서 자지, 감기 걸려서 애한테 옮기면 어쩔 거야 라고 타박했다. 어머니가 그녀를 구박하고 모욕을 줄 때 옆에서 그냥 좀 참지라며 못 들은 척했다. 툭. 눈물 한 방울이 수첩 위로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다. 오늘 너무 힘들다. 진짜 쉬고 싶다. 그래도 준혁이가 기분 좋아 보이니까 그걸로 됐어.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목구멍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았다. 진실이 가득 찬 이 방에서 나는 드디어 내 진짜 모습을 마주했다. 나는 잘나가는 최 차장도, 좋은 남편도, 효자도 아니었다. 나는 흡혈귀였다. 그녀의 청춘을 빨아먹고, 돈을 빨아먹고, 자존심까지 빨아먹었다. 그리고 그녀가 내가 가장 필요했던 순간, 나를 대신에 한마디만 해줬으면 했던 그 순간, 나는 그녀가 서서 밥 먹는 꼴을 지켜만 봤다. 그건 밥이 아니었다. 나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하며 정적을 깼다. 허둥지둥 꺼냈다. 예림이일 줄 알았다. 화면에 뜬 이름은 장모님이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밀고 귀에 댔다. 최서방. 장모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함이었다. 장모님, 내 목소리는 갈라져서 울음이 섞여 나왔다. 장모라고 부르지 마라. 장모님이 내 말을 잘랐다.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다. 내일 회사로 이혼 서류 갈 거다. 예림이가 다 필요 없고 시아만 데려오면 된다더구나.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요, 예림이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나는 허공에 대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었다. 만나. 하. 수화기 너머로 비웃음 소리가 들렸다. 내 딸을 3년이나 서서 밥 먹게 해놓고 이제 와서 무릎 꿇고 빌겠다고? 최서방,
우리 집이 돈은 없어도 척추는 꼿꼿한 집안이야. 또. 전화가 끊겼다. 나는 바닥에 널브러졌다. 수첩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다. 후두둑, 후두둑. 마치 수없는 손바닥이 이 말도 안 되는 비극에 박수를 보내는 것 같았다. 고개를 들어 벽면 가득한 파일철을 보았다. 그것들은 내 가소로운 자존심과 한때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던 가정을 묻어버린 비석 같았다. 그 파일벽은 비석일 뿐만 아니라 입을 쩍 벌리고 내 무지와 오만을 비웃는 괴물 같았다. 그날 밤 내가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겠다. 그저 흩어진 고지서와 수첩더미 속에 영혼이 빨린 껍데기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창밖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이웃집 텔레비전에서 아침 뉴스가 흘러나올 때쯤 나는 최 차장의 가짜 아침이 밝았음을 깨달았다. 오전 9시 정확하게 초인종이 울렸다. 내가 기대했던 예림이가 마음을 돌려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급하고 차갑고 사무적인 벨 소리였다. 나는 마비된 다리를 끌고 현관으로 갔다. 문 밖에는 오토바이 헬멧을 쓴 퀵 서비스 기사가 서 있었다.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헬멧을 벗지도 않은 채 그는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최준혁 씨 되십니까? 서울가정법원에서 왔습니다. 수령 확인 부탁드립니다. 볼펜이 수령증 위를 긋고 지나갔다. 사각거리는 마찰음이 마치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처럼 신경을 곤두세웠다. 나는 그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굵은 고딕체로 적힌 한 줄이 눈에 박혔다. 이혼 소송 및 재산 보전 통지서. 나는 회사에 가지 않았다. 부장님에게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라는 핑계로 문자를 보냈다. 비참하게도 부장님은 기다렸다는 듯 1초 만에 답장을 보냈다. 집안일이 바쁘면 하던 프로젝트 인수인계나 정리해서 넘기게. 어차피 자네 요즘 상태로는 대형 거래처 맡기기 힘들어. 회사 사람들마저 내 몸에서 풍기는 패배한 수컷의 냄새를 맡은 걸까? 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든 것처럼 그 봉투를 들고 대학 동기에게 물어물어 알아낸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찾아갔다. 김 변호사라는 사람은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빗어넘긴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거대한 원목 책상 뒤에 앉아 예림이가 보낸 소장을 2분 동안 훑어보고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느니 양육권은 내가 가져야 한다느니 아내를 되찾아야 한다느니 횡설수설하는 내 말을 딱 2분 동안 들어주었다. 김 변호사가 안경을 벗더니 융으로 천천히 렌즈를 닦았다. 그 느릿한 동작에서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최준혁 씨. 그가 다시 안경을 썼다. 렌즈 너머의 눈빛이 칼날처럼 예리했다. 죄송하지만 지금 꿈을 꾸고 계시는군요. 네. 나는 멍하니 되물었다. 이 소장을 좀 보십시오. 김 변호사가 손가락 마디로 책상을 두드렸다. 딱, 딱 건조한 소리가 났다. 한혜림 씨는 혼인 기간 내 형성된 공동재산 분할 청구를 전부 포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대출금은 남았지만 시세가 꽤 오른 그 아파트도 필요 없고 아우디 차량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유일한 요구사항은 딸 최시아 양의 단독 친권과 양육권뿐입니다. 하지만 전 아이 아빠입니다. 안정적인 직장도 있고 저는 최 선생님이 뭘 가지고 계시죠? 김 변호사가 내 말을 잘랐다. 선생님이 가진 건 갚지 못한 빚더미와 지난 5년간 육아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부재의 기록뿐입니다. 그가 파일철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내 앞으로 밀었다. 이건 상대방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목록입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종이를 보았다. 빼곡한 표들이 눈을 어지럽혔다. 증거 1호, 유치원 등하원 기록. 지난 3년간 한혜림 총 1200여 회 등하원 담당. 최준혁 등하원 횟수, 0회. 증거 2호, 소아과 진료 기록. 최시아 양폐렴 및 독감 등으로 총 15회 진료. 동행인 전원 한혜림. 그중 2번은 심야 응급실행이었으나 최준혁은 부재 중이었음. 증거 3호, 가계 지출 내역. 최시아 양의 분유, 기저귀,
학원비, 보험료 전액 한혜림 개인 계좌에서 지출.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웅얼거리듯 변명하려 애썼다. 전일이 바빴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버느라. 최 선생님, 법은 핑계를 보지 않습니다. 데이터만 봅니다. 김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다. 판사가 보기에 선생님은 정자 하나를 제공한 것 외에는 아버지로서 그 어떤 실질적인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선생님의 경제 상황은 아이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는커녕 본인 앞가림도 못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군요. 그가 탁소리가 나게 파일을 덮었다. 제가 선생님이라면 당장 합의서에 사인하겠습니다. 소송까지 가게 되면 선생님의 채무 문제가 드러나 양육권은커녕 거액의 소송 비용만 떠안게 될 겁니다. 악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우려로 출국 금지까지 당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 남은 체면조차 지키지 못하실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을 때 밖은 비가 그쳐 있었다. 서울의 하늘은 곰팡이가 핀 걸레처럼 우중충한 회색이었다. 나는 길가에 서서 분주히 오가는 차들을 바라보았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고아가 된 기분이었다. 시아가 처음 태어났을 때가 생각났다. 그 말랑말랑한 핏덩이를 안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만 주겠노라 맹세했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아이의 엄마에게 편히 앉을 의자 하나조차 내주지 않았다. 예림이를 만나야 했다. 무릎을 꿇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든 무조건 만나야 했다. 나는 미친 듯이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명령하거나 따지는 말투가 아니었다. 비굴한 애원이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우리 처음 데이트했던 그 카페 알지? 거기서 기다릴게. 용서해 달라는 거 아니야? 딱 10분만 내 얘기 좀 들어줘. 안 오면 가게 문 닫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나의 끈질긴 추태가 통했는지 아니면 그녀가 정말로 끝을 맺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문자를 50통쯤 보냈을 때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오후 3시 스타벅스 청담점. 호칭도 이모티콘도 없는 짧은 문장이었다. 오후 2시 30분 나는 이미 약속 장소에 도착해 있었다. 결혼식 때 샀던 짙은 남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살이 쪄서 품이 좀 끼었지만 최대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다. 화장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맸다. 거울 속 남자는 눈이 퀭하고 수염 자국이 거뭇거뭇했다. 눈동자에는 숨길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3시 정각. 카페 출입문이 종이 맑게 울렸다. 딸랑.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었다가 숨이 턱 막혔다. 걸어 들어오는 저 여자, 정말 예림이가 맞나? 그녀는 늘 귀찮다며 질끈 묶고 다니던 긴 머리를 싹둑 잘라내고 세련된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다. 끝이 살짝 말려 들어간 머리칼이 그녀의 턱선을 도도하고 단단하게 보이게 했다. 물 빠진 회색 실내복도 일하기 편하려고 입던 싸구려 운동복 바지도 아니었다. 그녀는 몸에 딱 떨어지는 베이지색 트렌치코트에 검은색 실크 블라우스를 받쳐 입고 굽 높은 검은색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또각, 또각, 또각. 하이힐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내 심장을 밟는 소리처럼 들렸다. 커피를 마시던 젊은 남자 몇 명이 힐끔거리며 그녀를 쳐다봤다. 호감과 감탄이 섞인 눈빛이었다. 지난 5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그녀를 그런 눈으로 본 적이 없었다. 내게 그녀는 그저 시아 엄마, 우리 엄마 며느리 혹은 밥 차려주는 여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곧장 내 맞은편으로 걸어와 의자를 빼고 앉았다. 우아하고 거리감 느껴지는 동작이었다. 마치 비즈니스 미팅에서 만난 낯선 거래처 사람을 대하는 듯했다. 뭐 좀 마실래? 나는 허둥지둥 일어났다. 손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랐다. 라테. 아니면 카라멜 마키아토. 당신 예전에 좋아했잖. 됐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냉기가 흘렀다. 딱 10분이야. 말해. 허공에 떠있던 내 손이 머쓱하게 내려왔다. 나는 자리에 앉아 식은 땀으로 축축해진 두 손을 꽉 맞잡았다. 예림아, 나 그 장부들 봤어.
목소리가 떨렸다. 사포로 문지른 것처럼 목구멍이 까슬거렸다. 난 정말 몰랐어. 당신이 그렇게 빚을 많이 떠안고 있었는지, 이 집안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지 진짜 몰랐어. 내가 개자식이야. 내가 죽일 놈이야? 예림이는 표정 하나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늘 웃음기를 머금고 순종적으로 나를 보던 그 눈동자가 지금은 썩은 물처럼 고요했다. 더 할 말 있어? 그녀가 물었다. 내가 다 고칠게. 진짜야. 내 차도 중고차 사이트에 올렸어. 얼마 못 받겠지만 조금이라도 갚으면 되잖아. 나 더 열심히 일할게. 투잡도 뛸게. 월급 전부 다 당신한테 맡길게. 그리고 엄마 문제는 내가 가서 말할게. 앞으로 당신이랑 같이 안 살게 하고 시골로 내려보낼게. 말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급해져서 나조차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말이 빨라졌다. 나는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예림아, 제발 부탁이야. 이혼만은 하지 마. 시아한테 아빠가 없으면 안 되잖아. 나도 당신 없으면 안 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내 손끝이 그녀의 손등에 닿기 직전 그녀가 손을 쏙 뺐다. 내 손은 허공을 긁고 마치 얼어붙은 짐승의 발처럼 테이블 위에 어정쩡하게 멈췄다. 최준혁. 그녀가 드디어 내 이름을 불렀다. 분노는 없었다. 깊은 피로감만이 묻어났다. 그날 밥 먹을 때 내가 왜 울지도 않고 난동도 안 부렸는지 알아? 나는 멍하니 고개를 저었다. 숫자를 세고 있었거든. 숫자. 그래. 예림이가 고개를 돌려 창밖에 번화한 거리를 내다봤다. 오후에 햇살을 받은 옆얼굴이 투명해 보였다. 너희 집에 시집온 첫날부터 난 마음속에 개수기 하나를 달아놨었어. 그녀가 다시 고개를 돌려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첫 번째, 내 어머니가 내 화장품을 고모한테 줘버리면서 내 키우는 년이 얼굴에 뭐 바를 일이 있냐고 했을 때 넌 옆에서 웃으면서 그랬지. 엄마가 줬으면 준 거지. 또 사면 되잖아. 하지만 난 다시 살 돈이 없었어. 그게 첫 번째였어. 두 번째, 시아 임신 8개월 때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물 좀 떠달라고 했을 때 넌 등 돌리고 누워서 그랬어. 애 내일 회의에 있으니까 귀찮게 하지 마. 나 혼자 물 뜨러 가다가 거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어. 그게 두 번째야. 세 번째, 시아가 고열이 나서 응급실에 갔을 때 너한테 전화했더니 넌 거래처 사람이랑 술 마시고 있었지. 그런 사소한 건 알아서 처리 못해. 라고 했잖아. 그게 세 번째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못이 되어 내 뼈에 박히는 것 같았다. 네 번째, 다섯 번째, 100번째. 예림이가 가볍게 한숨을 쉬며 입꼬리를 올려 씁쓸하게 웃었다. 사실 그 개수기는 진작에 고장 났어. 폭발해버렸지? 그래도 난 계속 참았어. 한 번만 더 참자. 내가 변할지도 모른다. 내 노력을 알아줄 날이 올 거다. 우리에겐 시아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때는 사랑했으니까.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런데 그날 식탁에서 내 의자가 치워진 걸 보는 순간 더 이상 세고 싶지 않아졌어. 그녀가 가방에서 펜을 꺼내더니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다. 종이 위를 달리는 펜촉 소리가 조용한 카페 구석에 선명하게 울렸다. 사각, 사각. 그건 단순히 서명하는 소리가 아니었다. 우리 사이에 남은 마지막 끈을 끊어내는 소리였다. 그 의자에 자리가 없었던 게 아니야, 최준혁. 내 마음속에 내 자리가 없었던 거지? 그녀가 서명한 서류를 내 앞으로 밀어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아는 내가 잘 키울 거야? 당신은? 정말 시아를 위한다면 빨리 서류 정리해줘. 빚쟁이들이 유치원까지 찾아가게 만들지 말고. 말을 마친 그녀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가지 마. 예림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나는 맹렬하게 튀어나갔다. 카페 안의 수많은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 한복판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다. 무릎뼈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쿵. 그 소리는 어머니가 도마질하던 소리보다 컸고 와이퍼가 긁히던 소리보다 날카로웠다.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대화 소리가 뚝 끊기고 수십 개의 눈동자가 나에게 꽂혔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예림아,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너한테 평생 종처럼 살게. 제발 가지 마. 나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의 트렌치코트 자락을 붙잡았다. 눈물과 콧물로 얼굴이 엉망진창이 된 채 개처럼 매달렸다. 예림이가 걸음을 멈췄다. 그녀가 고개를 숙여 바닥에 널브러진 나를 내려다보았다.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게 연민인 줄 알았다.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나는 똑똑히 보았다. 그건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니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었다. 처음 보는 비참한 타인을 향한 동정심이었다. 그녀가 내 손에서 옷자락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빼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무릎 꿇는 거, 날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후회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녀가 허리를 굽혀 내 귓가에 작게 속삭였다. 넌 널 거대한 아기처럼 돌봐주던 보모가 사라지니까 앞으로 내 뒤치다꺼리 해줄 사람이 없어서 겁이 난 것뿐이지. 쿠궁. 머릿속에 천둥이 치는 것 같았다. 그녀는 허리를 펴더니 더 이상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유리문을 밀고 나갔다. 문 밖의 풍경이 다시 울렸다. 딸랑. 나는 바닥에 멍하니 꿇어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보았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길가에 서 있었다. 창문이 내려가더니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다. 그는 커다란 검은 우산을 들고 차에서 내려 빠른 걸음으로 예림이에게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어깨가 빗물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산을 예림이 쪽으로 기울여 씌워주었다. 그가 예림이의 가방을 받아들며 무언가 말을 건네자 예림이가 내게는 보여주지 않던 환하고 편안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저 남자, 본 적 있다. 예림이네 회사 동료다. 내가 예전에 국산차나 끌고 다니는 별 볼 일 없는 놈이라고 비웃었던 그 남자다. 알고 보니 예림이에게 비바람을 막아줄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였다. 차 문이 닫히고 빗속을 가르는 붉은 미등이 꼬리를 길게 느리며 차들의 물결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여전히 우스꽝스러운 동상처럼 꿇어앉아 있었다. 카페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손님, 괜찮으세요? 구급차 불러드릴까요? 입을 열어 대답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반들반들한 대리석 위에 일그러진 내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나는 드디어 그날 예림이가 먹었던 밥이 무슨 맛이었는지 알 것 같았다. 그것은 자존심을 산채로 씹어 삼키는 맛이었다. 그 후로 내 인생은 재난 영화를 배속으로 돌린 것처럼 빠르게 망가졌다. 예림이가 떠나고 2주 뒤 집이 은행에 넘어갔다. 법원 집행관들이 와서 빨간 딱지를 붙이던 날 어머니는 그토록 아끼던 안마의자에 앉아 죽어도 못 비킨다며 버텼다. 이거 내 아들이 사준 거야. 니들이 뭔데 가져가. 도둑놈들. 강도들. 어머니는 먼지 털이를 휘두르며 제복 입은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었다. 나는 구석에 서서 종이 상자를 안고 있었다. 그 안에는 내 옷 몇 가지와 예림이의 피눈물이 적힌 그 업무 수첩만이 들어 있었다. 엄마, 그만해. 가자. 나는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다. 마치 무거운 시체를 끌고 가는 기분이었다. 가긴 어딜까? 여기가 내 집이야. 예림이 그녀는 어디 갔어? 오라고 해. 와서 돈 갚으라고 해. 분명히 그년이 돈 빼돌려서 도망간 거야. 탁. 나도 모르게 이성의 끈, 아니 효도라는 이름의 족쇄가 끊어졌다. 잡고 있던 손을 놓자 무거운 수첩이 바닥에 떨어지며 퍽 소리를 냈다. 엄마. 분노로 일그러진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나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게 말했다. 그 안마의자, 예림이가 자기 예물 금팔찌 팔아서 엄마 사준 거야? 이 아파트, 예림이가 결혼 전 자기 오피스텔 팔아서 막아낸 거야? 엄마가 먹던 그 비싼 수입약, 걔가 밤새워가며 남의 장부 정리해서 번 돈으로 산 거라고. 어머니가 입을 뻐끔거리며 멍하니 나를 쳐다봤다. 물 밖으로 나온 붕어 같았다. 우리가 흡혈귀야.
엄마. 우리가 개를 뼈까지 발라 먹었어. 이제 벌 받는 거야? 그날 오후, 우리는 아파트에서 쫓겨났다. 대출금 잔뜩 낀 아우디도 견인되어 갔다. 견인 고리가 차 밑바닥을 긁으며 끼기익 하는 소름 끼치는 금소금을 낼 때, 내 중산층 신분을 상징하던 그 철 덩어리가 끌려가는 걸 보며 내 몸의 일부가 뜯겨나가는 것 같았다. 회사도 내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장기 결근의 업무 실수, 빚쟁이들이 회사로 찾아와 난동을 부린 덕분에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 송별회도 퇴직 인사도 없었다. 짐 상자를 들고 사무실을 나설 때 안내 데스크 여직원조차 나를 못 본 척 고개를 숙이고 서류 정리하는 신용을 했다. 서울의 겨울은 정말 추웠다. 나와 어머니는 도시 외곽의 반지하 방으로 옮겼다. 외삼촌이 쓰지 않는다며 빌려준 곳이었는데 어둡고 축축하고 구석마다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어머니는 그 낙차를 견디지 못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예림이를 욕하고 나를 욕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저주했다. 그러다 중풍으로 쓰러졌다. 목숨은 건졌지만 반신불수가 되어 자리에 누웠다. 입가로 침을 흘리며 더 이상 그 독한 그년 소리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나는 닥치는 대로 일했다. 배달, 대리운전, 편의점 야간 알바. 어머니가 복 있게 생겼다고 칭찬하던 키보드나 두드리던 내 손은 이제 동상과 상처로 엉망이 되었다. 오토바이를 타고 칼바람을 맞으며 배달을 갈 때마다 구름을 뚫고 솟은 고층 빌딩들을 올려다보았다. 통유리창 너머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을 볼 때면 옛날 우리 집이 생각났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던 예림이의 뒷모습, 거실을 뛰어다니던 시아의 웃음소리. 그때 나는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었다.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고 나서야 내가 무엇을 가졌었는지 깨달았다. 시간은 무딘 칼처럼 사람의 모난 부분과 희망을 조금씩 썰어냈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어느 늦가을 밤, 편의점 야간 근무 중이었다. 손님도 없고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웅웅 소리만 들렸다. 계산대 뒤에 앉아 무기력하게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뉴스 알림이 떴다. 여성 파워의 부상, 전 외국계 임원 한혜림 대표의 가정 재무 컨설팅 스타트업, 30억 시리즈 A 투자 유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굳었다. 기사를 눌렀다. 고화질 사진이 떴다. 사진 속 예림이는 재단이 잘된 흰색 정장을 입고 젊은 직원들 사이에 서서 트로피를 들고 있었다. 당당하고 환한 미소. 눈가의 잔주름은 늙어 보이는 게 아니라 세월이 준 지혜와 여유처럼 보였다. 그녀 옆에는 그때 우산을 씌워주던 그 남자가 서 있었다. 예림이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다. 기사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한 대표는 창업 동기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더 많은 가정주부가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지고 더 이상 가정경제의 시각장애인으로 살지 않고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쥐길 바란다고. 나는 그 문장을 보며 시야가 흐려졌다. 가정경제의 시각장애인. 내 이야기 같았다. 연봉 7천만 원이면 천하를 얻은 줄 알았지. 정작 우리 집 대출 이자가 얼마인지도 모르던 까막눈. 딩동. 자동문이 열리며 찬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습관적으로 외쳤다. 목소리가 껄끄러웠다. 야간 자율학습이 끝난 고등학생 몇 명이 들어와 왁자지껄하게 어묵과 컵라면을 골랐다. 아저씨, 이 컵라면 얼마예요? 한 학생이 제일 싼 컵라면을 들고 물었다. 1,500원. 내가 대답했다. 그 라면을 보자 갑자기 허기가 졌다. 위장 깊은 곳에서부터 가슴까지 타오르는 듯한 굶주림이었다. 학생들이 가고 나서 나는 제일 싼 매운맛 컵라면 하나에 물을 부었다. 편의점 앞 처마 밑에 빨간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 앉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떨어지는 빗줄기가 마치 금색 그물처럼 세상의 모든 슬픔을 가두는 것 같았다. 뚜껑을 열자 매캐한 김이 확 올라와 눈을 찔렀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미세한 잡음이 들리더니 떼떼지만 조금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손이 덜컥 떨려 하마터면 뜨거운 라면 국물을 다리에 쏟을 뻔했다. 시안이. 목소리가 찢어진 풀무질 소리처럼 떨려 나왔다. 진짜 아빠다. 전화기 너머로 환호성이 들리더니 시아가 신나서 제잘거렸다. 아빠, 나 오늘 피아노 콩쿠르에서 1등 했어.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해서 자랑해도 된대. 정말. 우리 시아 대단하네. 나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애썼다.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라면 국물 위로 파문을 일으켰다. 아빠, 우리 이사했다. 엄마 새집 진짜 컬네 방은 공주님 방 같고 분홍색 커튼도 있어. 그리고 김 아저씨가 하얀 피아노도 사줬어. 김 아저씨. 그때 우산을 씌워주던 그 남자. 아빠, 언제 나 보러 올 거야? 나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야. 아, 아빠가 요새 좀 바빠서. 편의점 로고가 박힌 꼬질꼬질한 조끼와 밑창이 떨어진 운동화를 내려다보았다. 목구멍으로 시뻘건 숲덩이를 삼킨 것처럼 뜨거웠다. 아빠가 나중에 꼭 보러 갈게. 알았어. 시아가 실망한 듯하더니 금세 다시 밝게 말했다. 그럼 아빠 밥 잘 챙겨 먹어. 엄마가 케이크 자르자고 부른다. 아빠 안녕. 그래, 안녕. 시아야. 뚜. 전화가 끊겼다. 세상이 다시 조용해지고 빗소리만 남았다. 나는 김이 다 빠져버린 라면을 내려다보았다. 빨간 국물 위에 말라비틀어진 건더기 몇 개가 떠 있었다. 기름지고 싸구려처럼 보였다. 젓가락으로 퉁퉁 부른 면발을 한 젓가락 집어 입안에 구겨 넣었다. 면은 이미 불어서 씹는 맛이라곤 없이 흐물거렸다. 국물은 짰고 내 눈물이 섞여서 쓴맛이 났다. 토할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꾸역꾸역 입에 넣었다. 그해 설날이 생각났다. 냉장고 옆 구석에 서서 맨밥을 씹어 삼키던 예림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그녀가 삼킨 밥도 이렇게 썼을까? 아니, 그녀가 삼킨 건 그 가정을 지키겠다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삼키고 있는 건 남은 평생 되돌릴 수 없는 기나긴 후회뿐이다. 빗줄기가 굵어져 편의점 천막을 때렸다. 타다. 마치 이 우스꽝스러운 비극의 막을 내리는 박수 소리 같았다. 나는 그릇을 들어 식어버린 국물을 들이켰다. 정말 춥다.